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소상공인업계는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를 규탄하고 이달 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북한 석탄을 싣고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기존 2척 이외에 3척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범 특검팀이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치특검이 아닌 진실특검이 돼달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의 밤 최저기온이 또 30도를 넘으며 이틀 연속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독거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폭염으로 인한 노약자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수상촌에서 올 여름에만 7명이 숨졌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 버리면요. 네. 못 빠져나와요. 그 빨아 당겨 버린다고. 붙어버리는 거지, 붙어버려. 물놀이장에는 안전장치가 없고 수상 레저를 즐기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거나 술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적 취재했습니다. 국토부가 리콜 결정이 난 BMW 10만 6천여 대 운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북새통을 이루고 주차를 거부하는 곳도 등장하면서 차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얼마 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인상 자체도 과하지만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많았죠. 하지만 정부는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8,3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어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줄여주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발이 벌써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한 금액을 그대로 고시한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 제기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보면 약 174만 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1987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처음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지급은 의류가공, 음식,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렇게 원안대로 강행하자 경제단체들의 유감 성명이 줄어리었고 소상공인들은 이달 말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신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원안대로 확정되자 소상공인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끝내 묵살됐다며 오는 29일을 소상공인 총벌기일로 예고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오후 4시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차질 없이 대규모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던 경제단체들도 유감 논평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적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두루 회원사로 든 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결정을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총이 일단 확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렇게 반발한 건 처음입니다. 2년 사이에 30% 가까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러한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 능력을 넘어선 것으로 결정 구조를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편의점주 등과 만나 추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획기적 보완 대책 등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어 조율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우섭입니다. 특검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6일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김 지사는 오늘도 여전히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박성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특검 사무실 입구에 노란 포토라인이 그어졌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다음 주 월요일인 6일 오전 9시 30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 소환 91일 만에 이 노란 삼각형에 서서 취재진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당시엔 참고인이었지만 이번엔 피의자 신문입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운용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지사 운전기사의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주변 카드 사용 내역 등 당시 행적과 동선을 입증할 정황 증거와 진술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에게 지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요청한 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치 특검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물어볼 사항이 많이 있다며 장시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검 수사가 진전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사자인 김 지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특검팀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매우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성실한 수사보다는 지나친 언론 플레이를 앞세우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직시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여론몰이이며 마녀 사냥의 다름 아닙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특검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에 따라서 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당 내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죄는 특검도 예외가 없다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특검의 브리핑도 예. 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자체로 불법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제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검법 제12조를 보면요, 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이 국민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할 경우에 답변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특검 수사가 대체로 국민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예.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최순실 특검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최순실 특검 전에 있던 특검법 제12조를 보면요, 이 사건 처리 후에 대통령과 국회에만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사건 처리 보고를 해야 했지만 최순실 특검 때 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주도로 언론 브리핑을 하라는 이 사건의 대국민 보고를 하라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아, 그때 바뀐 거군요. 예. 그래서 이 조항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는 헌재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저의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고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 이렇게 반박했었습니다. 당시 엇갈렸던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피의 사실을 공표라든가 편파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국론도 크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특검이 대국민 보고 조항을 뒀고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입니다. 예, 들어보신 것처럼 이제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완전히 바뀐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최순실 특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특검의 브리핑에 응원을 보냈던 반면에 현재 여당이 된 상황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피의 사실이 흘러나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 방향을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있어 왔긴 했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 검찰발 기사는요, 이 브리핑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이 기자들이 직접 뛰어서 취재한 기사들이 대부분인데요. 자, 이런 부분까지 피의 사실 공표라고 비판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정치권이 워낙 말 바꾸기 하는 것을 자주 봐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우 역시 입맛이 좀 쓰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조사해 봤더니 의심 선박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2척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3척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들어온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뭔가 투명하지 못한 정부의 설명과 사후 대책 역시 믿업지 못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한국을 의심하는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에서 출발한 벨리즈 국적 선박 2척과 파나마 국적 선박 1척이 각각 동해안과 포항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들이 싣고 있었던 것은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 15,000톤. 이 석탄의 상당량은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에서 구입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와 구입업체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이런데 그 산업체들도 조사. 그거는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17일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는 유엔 패널 보고서가 나오자 파나마 선박 2척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추가로 조사 중인 3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중이니까 조사해봐야 이게 여기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각에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라고 비판합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갔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을 텐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함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관세청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노동자 10,000명 이상을 새로 고용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도 최근 비료와 의약품을 보내는 등 대북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어서 대북 제재의 구멍이 여러 곳에서 뚫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한 노동자 10,000여 명이 러시아에 신규로 등록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러시아 정부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외로 송출된 노동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환은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 허가를 금지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에만 최소 700건의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 허가가 진행됐고 지난해 말 기준 약 24,000명이 체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현지 취재를 통해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붐이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해 12억에서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2조 6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미국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의약품과 비료를 보내는 등 대북 지원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에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틀 안에서 국제사회와 협의하면서 남북 경협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오늘 금강산에서 열린 정몽헌 회장 15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북한 측이 올해 안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 측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현정은 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6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금강산에서 열린 남편 정몽원 전 회장의 15주기 추모식에는 맹경일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2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아태 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금강산 추모 행사를 잘 진행하고 적극 협조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와 함께 현대가 남북 사업을 주도하면 아태는 현대와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달받았다고 현 회장은 밝혔습니다. 저희는 올해 안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현대 일가와의 각별한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김정일 전 위원장이 2005년 원산에서 현 회장을 만나 우리는 당국보다 훨씬 앞서 현대와 첫사랑을 시작했다고 말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전망이 엇갈리는 남북 경제관계 변화에 현 회장의 방북이 어떤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그리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모두 참가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접촉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현재 이채연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채연 기자, 지금 공식 만찬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일단 세 사람이 만나기는 했겠군요. 네,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는 남북미, 중일러 등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갈라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사장에서 장관들은 현재 재즈 공연을 감상한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포토타임이 먼저 진행되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남북미 장관들이 조우할 기회는 아직 없었습니다. 또 더욱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애초 스케줄표에도 참석 여부가 없어서 불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남북미 장관들이 만찬에서 조우하더라도 간단한 인사에 그치고 남북, 미북 공식 회담은 무소식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북한 측에 회담 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대신 오늘 낮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는 대북 제재를 재고해야 할 때라고 했고 오늘은 미국을 향해 북한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2번이나 연기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압박 분위기가 유화되면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ARF 때는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거절했는데 북한은 벌써 오늘만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와 태국 등 5개 나라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북,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을 중재해 종전선언을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북 간에는 서로 회담을 열자는 제의가 없습니다. 강 장관은 내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지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대북 제재 준수 의무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오늘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사상 처음으로 초열대야 현상이 이틀째 이어졌고요. 더위의 절정은 지났다지만 건강은 여전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어제만 폭염으로 5명이 숨졌는데 대부분 노약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열대야는 이어집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2평 남짓한 한 좁은 고시방. 65살 김모 씨는 어젯밤 이 방에서 고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목걸이도 하긴 하더라고요. 나오신 분들 너무 더우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손목에 좀 아프시고 싶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지난밤 서울의 최저기온은 30.4도로 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날 인천 부평구에서도 80대 노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고 경남에서도 80대 노인 2명이 밭일을 나갔다가 숨졌습니다. 이번 더위에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35명. 전체 온열 질환자도 2,799명으로 사상 최다입니다.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전체 온열 질환자 가운데 40%는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경우 폭염 기간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낮 동안에는 격렬한 활동을 줄이시거나 일정을 덥지 않은 시간대로 조정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을 때에도 많은 양의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최악의 폭염 속에 여름 가뭄까지 겹쳐 더 걱정입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농작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섬마을은 씻을 물, 먹을 물마저 부족해 더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섬마을입니다. 마을 공동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도꼭지까지 말랐습니다. 물 틀어도 물이 안 나와요. 자치단체는 급수선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요즘에는 물을 더 안 써지요. 날이 더울게 히치기도 더 하고. 그런데 물이 요즘에서 더 힘들어요. 이런 데서. 저수지 바닥이 거북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물이 있던 자리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나주호는 저수율이 24%까지 떨어졌습니다. 물에 잠겨있던 다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남에서만 저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곳이 15곳에 이릅니다. 여기로 가물어 보면 달이에요. 비 안 오고 비가 안 오는 게 어찌 것이요. 근데 꽃이 같은 것이 다 타져온다고 지금. 인천의 한 농경지. 논에 하얀 거품이 떠다닙니다. 염도를 측정해보니 0.35%가 나옵니다. 0.28%가 넘으면 벼는 생육을 멈춥니다. 가뜩이나 물이 없는 데다가 그냥 땡볕이 쬐니까 벼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다 말라갖고 이제 틀렸어요. 저쪽. 폭포수는 개울물처럼 줄었고 계곡은 물기가 사라져 바위만 가득합니다. 폭포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폭포가 너무 쫄쫄쫄 흘러가지고.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여름나기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세르입니다. 폭염 때문에 정전 사고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는 전력을 복구하러 온 차량이 출동을 하고도 좁은 골목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밤을 보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압기 고장으로 전기가 나가 어두컴컴한 주택가 골목길. 한전 긴급 복구 차량이 들어오려다 골목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다시 돌아나갑니다. 우회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어제 새벽 1시 반쯤 정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 접근이 안 되는 것입니다. 120번으로 또 전화하고 차고 주차 좀 빼달라고. 그날 엄청나게 더운 날 아닙니까? 구청 연락해준다더니 이제 안 되고. 구청엔 야간 당직자가 있지만 연락도 잘 닿지 않았습니다. 밤에 한 계절을 운영합니다. 상당히 좀 늦게 나간 걸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복구가 완료된 시간은 새벽 4시. 집 앞 주차차는 소방차만이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었기에 현장 접근이 1시간 이상 늦어졌습니다. 많이 잠을 못 잤지 더워서. 더 선풍기 안 돌아가고 에어컨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고생들 많이 했죠. 이 골목엔 지금도 주민들이 세워놓은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한전 차량은 물론 위급한 상황 시 다른 차량들도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주민 간 협조 체제만이 당장의 대안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렇게 정전으로 잠 못 드는가 하면 어느 한 동네는 열대야에다 창문으로 불빛과 소음까지 새어들어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들어선 채소 도매 시장이 철야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혜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환한 창문. 이 더위에 안대를 끼고 잠을 청합니다. 지난달 2일 아파트 30m 앞에 채소 도매 시장이 들어서면서 생긴 버릇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측정해 비교해봤습니다.
도매시장이 보이는 창문이 그렇지 않은 창문보다 빛이 6배가량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잠 사가는 불청객은 또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손수레바퀴 소리가 13층까지 올라옵니다. 귀마개도 껴보지만 밤새 뒤척이기 일수. 특히 밤에도 여전한 소음이랑 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시장 옆 고등학교와 평생학습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소리 들리면 아무래도 좀 방해되니까. 공사 때는 좀 시끄럽고. 62개 점포가 입주한 2층짜리 도매시장은 새벽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북새통을 이룹니다. 하지만 빛과 소음 피해에 대책이 없습니다. 시설적인 거는 우선 지금은 고려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쓰던 건물이 25년 만에 현대화 시설 공사 중이라 다시 입주하는 2020년까지 임시부지란 점만 강조합니다. 열대야의 빛과 소음 피해까지 더해져 100여 세대 주민들이 앞으로 2년을 더 삼중고를 겪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정부가 리콜 명령이 내려진 BMW 차량의 운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30건 넘게 화재 사고가 난 뒤에 나온 조치입니다. 리콜 대상의 BMW 차 주인들은 안전점검 예약마저 쉽지 않아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에게 운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특정 차량의 운행 자제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운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BMW 차량 화재는 지난 1월 3건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31건, 이 가운데 18건이 520D 모델에 집중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국토부는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지난달 26일에야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정 부린 건 사실이고 결과 나오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때 이미 국민들은 안전에 노출돼 있는 거죠. BMW 서비스 센터는 긴급 안전 점검을 받으려는 운전자들로 북새통입니다. 워낙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미처 들어가지 못한 차들은 밖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콜 규모가 10만 대에 달하지만 안전 진단이 끝난 차들은 지금까지 16,000여 대에 불과합니다. 기다려봐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했더니 무조건 참겠고 그냥 가라. 그러면 그게 우리가 다닐 수 있다. 예약이 안 되니까. 국토부는 BMW가 기술 정보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금의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결국 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투표 결과 유의미한 안이 없었다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 정시 수능을 45%로 확대하는 의제 1위 유일하게 과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1위가 52.5%, 2위가 48.1%로 격차가 작다며 최종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의제 1과 의제 2가 1위와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공론화위는 수능 비중 확대와 절대평가 확대라는 상충되는 정책을 모두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라는 불씨를 살려놓아서 정책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더 부추겼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난해한 정책을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정책 결정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를 택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단일한 도출에 실패하고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든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혜우입니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오늘 대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법원장 면담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재판과 관련한 대법원 난입이 이렇게 잇따르는데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옛 통진당원들이 대법원 안으로 달려듭니다. 막아서는 방호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만기 출소자 등 8명이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기습 농성을 벌인 겁니다. 이들은 최근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을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2015년 수원지법 소속 최모 판사의 억대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한 사법부 비난을 무마하려고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이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내 재판 당사자가 난입해 시위를 벌인 건 지난 5월 29일 KTX 해고 승무원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다며 공개를 거부해오다 뒤늦은 공개로 의혹만 증폭시킨 결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KTX 해고 승무원처럼 옛 통합 진보당원들의 대법원장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전교조 시국선언과 철도노조 파업 등 일부 판결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특별재판부를 통해 재심 기회를 주자는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어 문건 속 재판 당사자들의 항의 방문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폭염의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요즘 물놀이장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 보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취재진이 물놀이장 여러 곳을 취재해 봤더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았습니다. 위험한 물놀이 시설에 부족한 안전 요원 그리고 당국의 허술한 감독이 빚어낸 위험천만한 물놀이장의 안전 실태를 신준명 기자가 추적 취재했습니다. 높이 10m가 넘는 워터슬라이드. 하늘로 붕 떴다 물속에 빠지고 물 위에 띄워놓은 튜브 위를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푹신한 고무 소재라 언뜻 안전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찔합니다. 그 밑에 들어가 버리면요 못 빠져나와요. 뭐가 그 빨아 당겨 버린다고. 붙어버리는 게 붙어버려. 시설 밑으로 직접 들어가 보니 그물망 같은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또 물 밖에 안전요원 눈에 띄지도 않아 구조가 어렵습니다. 2달 전 31살 남성이 복잡한 미로 구조의 놀이시설 밑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철거됐지만 비슷한 시설들은 영업 중이고 놀이기구에서 물에 빠진 아이들이 건져지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단속은 손 놓은 상태.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새로 이제 나오는 그게 신종 어떤 기구라서 거기에 뭐 정확하게 법이 어디 명기되고 이런 건 잘 없고요. 공무원이 뭐 법이 있어야 그 나름대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선착장에선 술판이 벌어지고 물놀이객들이 5리터짜리 대형 맥주통을 들고 보트에서 내립니다. 직원이 말리기는커녕 음주를 부추깁니다. 수상레저기구 안의 술판 내 제공, 반입은 불법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구명조끼도 안 입고 배를 타는 사람들. 지난 6월 이 업체 알바생 18살 강모 군이 구명조끼 없이 배를 타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불과 8일 전 옆 업체에선 수상레저를 하던 3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이 씨는 사고 발생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서 3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몸에 구명조끼는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뭐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레저업체 94곳이 밀집한 이 지역에선 2달 새 7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 물놀이 사망자의 37%가 음주와 안전부주의 때문. 막을 수 있는 인명사고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추적 취재 신준명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과감한 투자를 독려하고 경쟁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면서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가면서 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김자민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공유 사무실입니다. 지난달 한 카풀업체가 이곳 한 층을 임대해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한때는 한국판 우버로 불리면서 22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공유 경제를 통한 무한 연결의 시대로. 하지만 사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2년 만에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유상 운송이라며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국토부는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의 70%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3년 전 드론 제조업체를 창업한 이용우 씨는 규제에 막혀 신기술 테스트도 하기 어렵습니다. 비가시권박 비행을 하려면 그 충돌 안전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 이중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정부 허가를 받으려면 최장 9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내 드론 산업이 투자와 규제에 가로막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중국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집어삼켰습니다. 건설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때까지 그냥 재래식 방법으로 쓰던 그런 산업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올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들의 꿈이 4차 산업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기무사령관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보고 논란을 일으킨 이석구 사령관을 경질함으로써 사실상 송영무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기도 합니다.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태는 유지하되 현 조직의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안 보고 이튿날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경질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 특전사령관을 임명하였습니다. 학군단 출신인 남사령관은 역대 세 번째 비육사 출신 기무사령관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해편, 즉 근본적 재편을 지시했습니다.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전면적이고 신속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국방군의 본부 형태로 바뀔 것이라는 당초 전망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령부 형태는 남겠지만 이름은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자들의 원대 복귀도 지시했습니다. 기무사 요원의 원대 복귀는 사실상 전역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도 보고받았다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과 수용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송영무 장관의 대통령 대면 보고는 없었으며 송 장관 거취도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의 건의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부 고위 간부를 질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임 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는 듯한 화면이 공개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임태훈 소장이 국방장관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미지 기자입니다. 민병삼 기무사 대령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7월 9일 장관 주재 국방부 간부 간담회 회의록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심의위원회를 열 것을 건의했는데 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느냐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질책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소장의 건의사항이 장관에게 적기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자 차관 복급 인사복지실장이 국방부 실국장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참석했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임태훈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을 걸 왜 자문위원이라고만 보고해 헷갈리게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간담회 직후인 7월 12일 임태훈 소장의 건의대로 국방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참여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장관이 위원장이고 군 최고 수뇌부만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임태훈 소장 말 한마디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한국당은 임태훈 소장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각종 국방부 자문위원직에서 즉각 해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폭염 기록을 세울 만큼 너무 더운데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뜨거운 열기까지 유입되면서 이번 주말에는 유럽 최고 기온 기록인 48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저마다 손을 뻗어 물을 받아갑니다. 이탈리아 로마 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무료로 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A bottle of water for maybe twice what you buy in the shop next door. So to give this is a real benefit for all of us.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더 심각합니다. 스페인 바다우스 지역 등은 오늘 낮 기온이 최고 44도까지 치솟은 겁니다. 이번 주말엔 최고 기온이 48도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2003년 8월 포르투갈의 최고 기온 47.4도를 넘어 유럽 최고 기온인 1977년 아테네의 48도 기록이 41년 만에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럽 폭염의 원인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Le cœur de cette masse d'air d'origine nord-africaine, donc qui va transiter par la péninsule ibérique, eh bien cette masse d'air est susceptible de donner des records de température du côté du Portugal, l'Espagne. 이상 폭염에 유럽 각 지역에서는 빙하가 녹아버리거나 강이 메말라 유람선이 강바닥에 갇히는 등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애플이 미국 상장 기업 최초로 꿈의 시가총액이라는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실리콘밸리의 차고에서 회사를 차린 지 42년 만의 일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전날 5.9%에 이어 2.92%가 더 올랐습니다. 한 주에 207달러 39센트. 이로써 시가총액은 꿈의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 상장 기업으론 처음 있는 일입니다. So Apple today became the first company to trade with a $1 trillion market capitalization, and that's a huge psychological milestone. 애플은 지난 1976년 실리콘밸리의 작은 차고에서 스티브 잡스와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 컴퓨터를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출시 제품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1997년엔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We've had some real revolutionary products. The Mac in 1984 is an experience that those of us that were there will never forget. And I don't think the world will forget it either. So let's go into mail. 하지만 스마트폰 혁명과 함께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면서 유례없는 세계 최대 제조기업에 등극한 겁니다. 한때 39센트에 불과하던 동전주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은 무려 5만% 넘는 수익률이란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I don't really remember how much I bought, but it was not a life-changing amount. But I bought it and I just held it. And I've loved watching it go up and up and up, and I don't. 미 언론들은 스티브 잡스의 혁신과 독창적 기술 개발이 마침내 재정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1세대 아이돌 그룹 SES의 멤버 슈가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동료의 이름이 거론되자 스스로 자신임을 밝혔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그룹 SES의 멤버이자 연기자인 슈가 도박 자금으로 2명으로부터 모두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슈는 호기심에 방문한 서울 시내 호텔 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큰 돈을 잃어 빚을 졌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또 도박이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한다며 빌린 돈은 꼭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슈의 남편인 프로농구 선수 출신 임효성 씨도 사과했습니다. 임 씨는 아내가 아이 셋을 키우며 육체적 피로가 극심했고 연예 활동 기복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며 물정에 어두워 저지른 실수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덜 갚은 돈을 마저 다 돌려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슈는 앞서 유명 걸그룹 멤버의 도박 사실이 보도된 뒤 SES 동료 유진의 이름이 거론되자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당사자임을 밝히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PGA 투어 브리지스톤 첫날 4언더파 공동 14위로 출발했습니다. 부활의 전조가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5번 홀 6m 버디 퍼트를 잡아낸 타이거 우즈. 7번 홀에서는 이보다 더 먼 9m 버디 퍼트를 성공합니다. 대회 첫날 4언더파 66타로 선두 이안 폴터에 내타 뒤진 공동 1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활을 확언할 만큼 최근 플레이가 안정적입니다. 2주일 전 디오픈에서는 내내 우승 경쟁을 펼쳤습니다. 최종 6위로 경기를 마쳤지만 4라운드 10번 홀에서는 단독 선두로 올랐습니다. 과거의 역동적인 폼은 아니지만 부상 경력과 나이에 맞는 보다 안정적인 스윙이 몸에 익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브리지스톤 대회는 우즈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8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승도 5년 전 바로 이 대회 파이어스톤 컨트리 클럽에서였습니다. Yeah, for us, for me especially, that I've had so many great memories here, and hopefully I can have one more. 54홀이 남은 이번 대회, 우즈는 PGA 투어 통산 80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우즈의 부활에 맞춰 거대한 이벤트도 계획 중입니다. 세계의 라이벌 타이거 우즈와 필 미켈슨이 $10,000,000, 우리 돈 112억 원의 상금을 놓고 오는 11월 하순 미국 추수감사절 주말에 18홀 1대1 대결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중국의 고대 소설 서유기에서 가장 독특한 캐릭터를 꼽으라면 저팔계일 겁니다. 이름부터가 살생, 절도, 간음, 망언을 비롯한 8가지 계율을 어긴 돼지, 그래서 저팔계입니다. 저팔계는 삼장법사의 제자가 된 뒤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천방지축, 소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김정일이 과거 솔직한 척, 어리석은 척, 억울한 척, 미련한 척하면서 얻어먹을 건 다 챙겨먹는 저팔계식 외교를 강조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귀순 북한 외교관 현성일 씨도 저팔계처럼 이속만 챙길 수 있다면 적에게도 추파를 던지라는 것이 김정일의 지시라고 증언했죠. 요즘 북한이 이런 저팔계식 외교를 현란하게 구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비핵화를 약속해놓고도 보란듯이 핵미사일 공장을 돌리면서 미국에게는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 약속을 지킬 듯 말 듯 하면서 트럼프의 속을 태우더니 그 일부만 이렇게 보내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한 방만하게 벌어지게 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싱가포르 발언을 두고 감히 입을 놀려서 쓸데없는 훈시질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제는 남북 관계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속이 없다며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저팔계식 외교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서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북 협상 카드로 쓰지 못하도록 못받고 비핵화 이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입장에 대해서는 의회와 국무부 모두 거듭 경고하고 나섰죠. 태영호 전 공사는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팔계 외교에 휘말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만 당한 게 아닌 듯합니다. 미국 내부 그리고 한미 사이가 얽히고 설키는 걸 보면 상식과 합리를 무시하는 북한의 저팔계식 외교가 먹히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비핵화는 어디로 간 건지 남북한 당국의 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8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북한의 저팔계 외교였습니다. 네, 역사적인 더위의 한 주였습니다. 폭염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주말에는 1, 2도 정도 기온이 내려갑니다. 워낙 더워서 내려가도 폭염 경보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1도 차이도 크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젯밤 사이에도 서울은 초열대야 현상을 보였는데요. 30.4도로 하루 만에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단 덜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햇살이 매우 강해서 양산이 꼭 필요한데요. 요즘 양산 대신 우산 쓰는 분도 많으시죠. 도구가 중요하지 않을 만큼 햇살이 뜨겁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6도, 대구 25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7도, 대전 역시 37도, 대구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태풍 산산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로선 일본 쪽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변수에 따라 기압 배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상 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도 서울 35도 선의 더위는 계속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팀을 향해서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이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고 있는 특검을 향해서 이런 압력성 논평을 내놓는 것 자체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치권이 처지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건 그동안 수없이 봐온 일이지만 아무래도 적응이 잘 되지 않는 듯합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